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전국에서 48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재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져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최소 축구장 8,600개가 넘는 6,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진화대원 4명도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문제는 피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를 포함해 6곳의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산불 상황을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연기. 불길은 산 아래 마을을 위협하고 대형 헬기들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냅니다. 나무는 바싹 타버렸고 울창했던 산은 듬성듬성 검게 변했습니다. 최근 사흘간 전국에서 4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경남 산불은 사흘째, 울산 울주와 경북 의성 산불은 이틀째 이어지는 등 6건의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도 충북 옥천과 경남 함양 등 13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옥천 산불은 인근 영동 지역으로 번지며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산불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강-IC에서 영동-IC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봄철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관계로 산불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산림 6,000헥타르를 태웠고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탔는데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정부는 헬기 99대와 5,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첫 발화 지점인 경남 산청군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재 산불 진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호 기자, 낮부터 헬기가 동원됐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처음 불이 난 곳과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흘 새 불길은 이곳까지 번졌는데 이곳저곳 산봉우리에서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화선 43km 가운데 30km가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35대와 인력 2,400여 명, 장비 1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헬기 진화가 어려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사찰과 주택 등 40여 개소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 1,368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불 현장 인근 주민 580여 명은 동의보감촌과 초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1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주민들은 바람이 더 강해지면 산불이 어제처럼 또다시 확산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 인근의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고 등은 학교장 재량으로 내일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산청 산불은 인접한 하동으로 번졌습니다. 오전에는 불길이 잡히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다시 여기저기서 불이 살아났습니다. 주민 4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듯 산 너머 연기가 솟구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마을 쪽으로 산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 100여 명을 긴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으로 넘어오면서 대피 주민은 하루 만에 430여 명으로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연기가 뭐 깊던 곳이 올라갔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장이 동네 이장에 막 얼른 나오라고 막 난리지. 불길은 오늘 오전 잡히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리산 자락으로 경사도가 높고 임도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 함양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 헬기가 분산된 것도 진화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람입니다. 골이 깊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불씨가 날려 여러 곳으로 한꺼번에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돌풍이 불면 이 비하가 되기 때문에 불씨가 날려서 때로는 100m까지 날려가지고 이 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하동 산불은 오후 5시 현재 진화율 40%입니다. 당국은 오늘 밤 불이 더 확대되지 않는 데 주력하고 내일 오전 헬기를 투입해 주불을 잡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하동과 마찬가지로 울산 울주군 산불도 불길이 잡혀가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전까지는 불이 꺼지는 듯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영 기자, 진화율이 올랐습니까? 네, 산불이 발생한 지 31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진화율은 어제 이 시간대와 같은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 산불은 헬기가 투입되지 않은 지난 밤 사이 피해 면적이 커지면서 오늘 오전 9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때 진화율은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12대와 인력 2,20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오전 내 진화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낮 브리핑에선 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오늘 오후 중엔 불길을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불자 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어 진화 작업은 더뎌졌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6개 넓이인 192헥타르로 오늘 아침보다 2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마을까지 산불이 번질 수 있게 되자 울산시는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기존 계획보다 인원을 늘린 1000여 명을 투입해 8개 마을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칠 계획입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어 이곳 산불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틀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북 의성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강풍이 예보돼 있어 오늘 안에 불길을 잡는다는 목표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날이 저물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수천 명의 인력과 열화상 드론까지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를 투입해 이틀째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로 진화 작업이 지연되고 돌풍에 산불이 번지면서 오전 한때 진화율은 2%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다행히 연기가 거치고 바람이 잦아들자 헬기 50여 대와 소방대원 등 2천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여 진화율은 50%를 넘겼습니다. 전체 화선 68km 가운데 절반 넘게 진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실수로 불을 내면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축구장 5,800개 크기인 산림 약 4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면서 주민 1,000여 명은 이틀째 체육관 등 안전한 곳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주택과 농막 등 61곳과 사찰이 불에 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서산 영덕 고속도로 서해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 사이 구간은 양방향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내일 초속 1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있어 당국은 오늘이 진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진화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경북 의성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이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불길이 번지는 건 바람 탓이 큽니다. 이 화마는 최고 초속 16m의 강풍을 타고 산을 넘으며 주변을 삼켰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능선을 넘어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 주민들은 불씨가 산을 넘어 수백 미터를 날아다녔다고 말합니다. 불덩어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막 날아가고 한 300m 되지만은 불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농촌 마을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과수원을 모두 태우고 이렇게 집마저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는 다시 살아나며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 들러가지고 여기 막 불 탈 때 집에 불부터 껐고 끄고 가니까 또 안 돼가 또 신고하니까 3차례 껐거든요. 안 돼가지고 나중에 포크를. 의성에서만 주택 7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1,300여 명의 주민들도 보금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어제는 한숨도 못 잤죠. 지금도 한숨도 못 잤죠. 뭐. 집이 탈까 어떨까 걱정이 태산이죠. 혹시 불길이 닿을까 농약 뿌리는 기계로 계속해 물을 뿌려봅니다. 당황스럽죠 뭐 지금. 딴 생각 없어요. 그냥 불 끄는 거 말고는. 아침부터 저 와가지고 지금 SS기로 계속 물 뿌리고 가수원이 못 들어가게 지금. 준공 일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던 농산물 유통공장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발성으로 이제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시간이 갈수록 산불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재난 사태가 선포된 의성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의성 농촌마을은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불을 보고 놀라 다리에 힘이 빠져 엎혀서 대피한 어르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을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급박했던 상황,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사들이 침대 위에 환자들을 싣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한 남성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검은 연기를 뚫고 나오고 뒤따라오는 다른 환자들에게 빨리 나오라는 손짓도 합니다.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150명의 환자들이 인근의 다른 요양병원으로 긴급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병원 앞에는 소화기가 널브러져 있고 잔디밭은 새카매져 곳곳에 화마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무지에서 지금 분들만 먼저 그 45인승 버스, 대형 버스로 해가지고 거기로 옮겼고요. 와상 환자들은 이제 119 그 소방서 차량이나 이제 앰뷸런스. 산불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온 보호자도 있습니다. 서울이고 뭐 부산이고 저런 데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그래 지금 상황이 어디 됐노 싶어 어디서 오셨어요? 병원 바로 뒤에는 가스 저장 시설이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막 온 사방 다 붙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 가스를 다 운반해가지고 저 막 몇백 미터 전방에 다 이동시키고. 이번 산불에 의성 지역에 있는 3개 병원의 환자들도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기존 병원의 의료진들을 환자들이 옮겨간 병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을 진화하던 4명의 희생자는 강풍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불길에 고립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악조건 속에서 불길과 사투를 벌이다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를 하던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이 산청군 시천면 야산중턱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2시간 뒤 진화대원 5명을 구조했지만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진화대원 3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초속 11에서 15m에 이르는 강풍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화마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선 산청군과 이웃한 창녕군청 소속입니다. 계략적인 거는 해주는데 상세한 그는 아직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지휘를 누가 했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경찰은 희생자들을 검안한 결과 모두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불 진화를 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년 만이고 여러 명이 희생된 것은 지난 1996년 7명이 숨진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입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조문객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게 숨진 4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번 산불은 모두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싹 마른 날씨에 봄철 특유의 기압 배치까지 맞물리면서 산불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산불이 커진 원인을 박상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모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불이 시작됐는데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강풍에 올라탄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인근 농장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엔 건조주의보와 함께 산불 위기 경보 중 최고 단계인 심각이 내려져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산 및 성묘시 화기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 담뱃불 및 화목 보일러 재투기 등을 금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불이 크게 번진 데는 봄철 우리나라 일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쪽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북쪽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강한 서풍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들면서 대기가 건조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한 서풍은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이 다른 지역에 전이되면서 그 화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건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타고 있는 산불은 이 규모와 확산 속도도 빨라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이후 3년 만에 재난 사태로 선포됐습니다. 지역 축제는 취소됐고 병무청은 피해 지역의 현역병 입영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지옥이네 지옥. 아무것도 안 보여. 산림 16,3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진화까지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213시간. 때마침 20mm 넘는 비가 내려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뭐 말도 못하죠. 잔불이 다 꺼졌으면 뭐 고맙겠네요.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건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동시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었습니다. 축구장 3만 5천 개 규모가 불에 타 3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사흘 전부터 전국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 이번 대형 산불에 정부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산불로 인한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 선포 지역은 위험 구역으로 설정돼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응급 지원과 공무원 비상 소집 등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꽃맞이 행사를 시작했던 의성군은 행사 하루 만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산청군도 4월로 예정된 꽃잔디 축제 연기 등을 고심 중입니다.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할 건데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동원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정치권이 신경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천막 당사는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모두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주말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며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복궁역 인근 천막 농성장에 당 현판을 달아 임시 당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박 원내대표가 직접 천막 당사에 상주하면서 당의 주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막판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운영한 건 지난 2013년 김한길 대표 체제 이후 12년 만으로 당 일각에선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행위라며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모두 중단하고 산불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나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그런 빌드업 차원에서 이미 천막 당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당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당 소속 의원들의 장외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개별 의원들은 여전히 장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광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내일 있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동조와 공모가 한 총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인 만큼 계엄에 대한 헌재 위헌 위법성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우리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추 87일 만인 내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립니다. 주요 쟁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해제를 설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도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각 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총리는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맡은 임무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과 선고가 몰린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전국의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정치부 한송환 기자와 이번 한 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이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운영하겠다라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 봤는데 어떤 전략이 담겼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이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부터 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인 25일이라도 내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전입니다. 결국 헌재를 향해서 이 대표 2심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슈퍼위크의 문을 여는 게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기각이나 각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교적 간명한 사안이라 단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한 거다. 이런 게 여당 기류인데요.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각하가 답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적 절차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하가 되면 이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까? 여권을 중심으로는 두 재판관의 임명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 주장은 무리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대행 기간 중에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볼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있습니다. 어떤 파장을 좀 가져오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1심에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발언의 진위,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냐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부분은 허위 발언이 명확하다면서 2심에서도 최소 이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 벌금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 결정이 나와서 사법 리스크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금요일인 28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올지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한 총리 선고 기일이 먼저 잡힌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듯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에 그 자체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순을 넘긴 걸 헌재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된 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일이 잡힌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부 의견 정리가 끝났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에 2건씩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아니라 평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법부나 정치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 신도림역에서 2호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2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2호선 열차가 기우뚱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선로 위에 있어야 할 한쪽 바퀴는 자갈밭 위에 놓여 있습니다. 승강장에 온 시민들은 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하철 역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서 있어서 이게 왜 이러나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네요. 지하철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신도림역에서 2호선 노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외선 순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의 운행이 9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오후 5시 30분에 재개됐습니다. 운행을 위해 기지에서 나오던 열차가 구조물과 부딪혀 선로를 벗어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9시 53분에 복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열차 탈선이 하고 나선 바로 저희 현장에서 초기 대응팀이 가동을 해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쳐지고 스크린 도어엔 운행 불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체버스 14대가 투입됐지만 일요일 지하철 이용객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와도 다 만차라서 다들 못 타고 계시거든요. 국토부는 철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이른바 명품 짝퉁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상점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호객 행위를 해왔는데요. 정품이었다면 200억 원어치나 되는 제품들이 압수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거리. 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문이 있고 옷과 목도리, 신발 등으로 가득한 방이 나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곳곳에 박혀 있지만 모두 위조 상품입니다. 또 다른 가게에선 호객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 상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올해 2월 명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을 적발하고 위조 가방과 의류, 지갑 등을 만든 혐의로 5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매장 문을 닫아놓았다가 호객꾼이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한 뒤 다시 매장 문을 닫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일본인을 주 타겟으로 일본어를 기재하는 호객꾼이 접근하여 매장으로 유인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정품과 비슷한 제품을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총 3,544점, 정품가액으로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의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한국인 일가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돼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지점 부근에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점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남서부를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실종됐습니다. 모녀 관계인 33살 이모 씨와 59살 김모 씨, 그리고 김 씨 동생인 54살 김모 씨입니다. 현지 경찰이 이들의 렌터카 GPS를 추적해 밝혀낸 마지막 행적은 그랜드 캐년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입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는 뒤늦은 겨울 폭풍이 몰아쳐 도로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고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 일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탔고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고속도로에서 경로를 바꾸면 결국 비포장 도로로 가게 되는데 모든 도로를 확인했지만 이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일행은 지난 17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의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현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연쇄 추돌 사고에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일부 대학들이 편입을 통해 빈자리를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죠. 의대 편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논란이 예상되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먼저 의대생 복귀 현황 어떻길래 편입생 충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복귀 시한이 지난 21일로 가장 빨랐던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의대생 절반 정도가 돌아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복귀 청신호란 해석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대생 절반가량은 재적 처리 등이 불가피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이 떠난 자리를 편입생으로 메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전까지 의대 편입생은 매년 5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17곳 정도가 편입학제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대규모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편입학이 전국 의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직생 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걸 제반 시간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직생 수가 많이 나오면 아마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편입을 검토 안 하겠습니까? 의대 편입 시험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나요? 네, 보통 대학 2학년을 마친 다른 과 학생들이 의대 본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왔는데요. 주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발 방식은 의대마다 다른데요.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거치는가 하면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 면접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대생 공백이 메워질 경우 의료 인력 수급도 숨통이 트여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네, 올해가 좀 특별한 상황인 만큼 의대생 편입 규모가 예년과 비교하면 정말 전례 없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의대 1, 2학년 7,500명 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재적 예상자는 4,000명 정도입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통상 편입생은 결혼의 30% 정도를 뽑아왔다며 이 관례대로라도 의대 편입생은 최소 1,000명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쟁률도 관심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의대 편입생 170명을 뽑는데 1,167명이 몰려 6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전국 40개 의대에서 편입 학문이 대대적으로 열릴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 경쟁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입시 경쟁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편입 시험에서도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편입이 거세지고 편입을 통해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려는 지역 의대생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공계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어렵게 의대를 재진입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그나마 좀 그 부담이 덜한 편입학으로서 의대 재진입을 노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편입생 충원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려와 반발이 잇따라 실제 편입하기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은 재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란 거죠. 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 교육 파행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겠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값이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인데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은 계속 줄고 있어서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손질된 국내산 고등어를 한 마리에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표를 확인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많이 올랐지. 저기 보통 재래식 시장 가면요 3,000원 밑에는 없더라고요. 대표적인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은 평년 대비 58% 올랐습니다. 오징어와 갈치, 명태, 김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다른 수산물들도 20에서 30% 넘게 뛰었습니다. 이제 안 사게 되고 조금 이제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장만해가지고 그냥 요거 먹고 그냥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건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상승하고 해파리 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84만 1,000톤으로 5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또 식재료 가격 인상이 바로 또 외식 가격, 외식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소비자들이 친숙한 이런 소비 품목들에 있어서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이제 와닿는 거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돈이죠. 전라남도가 영광과 곡성군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실효성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지난 18일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는 영광과 곡성군 주민 약 9만 명에게 올해와 내년 1인당 5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곡성군과 영광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소멸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도의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나온 거죠. 두 지역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당시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두 지역이 정해졌던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떤 시는 배제하고 하면 아무래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출산 등의 인구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학문적으로든 아니면 통계적으로든 의미가 있는 걸 하는 게.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3년 전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이 최근 수상한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중국이 이 구조물을 핑계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맞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해양력 확대 움직임에 다른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중국해의 한 푸른 산호섬이 수년에 걸쳐 점점 흑색으로 바뀌더니 중국 초계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들어섭니다.
중국이 필리핀을 상대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섬인데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만들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도 지름 70m, 높이 71m 크기의 철골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부피는 9만 세제곱미터로 국제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 크기인데 중국은 이런 양식장을 2, 3년에 걸쳐 1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멘트를 부으면 인공섬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서해 바다를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두려는 일환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등은 중국이 10년 전부터 해역에서 영향력을 늘리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은 비슷한 인공섬을 만드는 맞불 작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행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중국은 지난 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지름 5m짜리 부표를 띄웠다가 일본 측의 지속적인 항의에 철수시킨 바 있어 정부의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장외 집회에 탄핵 찬반 진영 간 세대결 양상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보도 추적자들 벼랑 끝에 선 헌재 편에서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집중 해부합니다. 고온건조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고 충청 이남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